그날 병원의 CCTV를 본 순간 간호부장은 모든 걸 걸기로 했다. 25년 경력의 간호부장이자 수많은 생과 사를 마주해온 서윤정은 생애 가장 잔혹한 하루를 맞이했다. 의식이 없는 채 실려온 한 인턴 의사.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다. 그것은 외동아들 유진이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과 정의, 그리고 조직의 두 얼굴을 향한 아주 치열한 기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 누군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응급 환자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피로 얼룩진 얼굴, 터진 입술, 망가진 왼쪽 눈, 그리고 젖어 있는 인턴 명찰. 서윤정은 입을 틀어막았다. 단 한 번도 이 병원에서 자식을 만나게 될 거라 상상하지 않았다.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응급처치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피 묻은 의복을 벗겼고, 또 누군가는 차트에 상태를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서윤정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응시했다. 침대 위 미동도 없는 아들 유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머리가 텅 비었다. 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다. 누군가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러나 그 어떤 장면도 눈앞에서 피 흘리는 자식보다 충격적일 수 없었다. 수없이 환자를 대하며 담담했던 얼굴도 오늘만큼은 무너졌다. 피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다. 응급차에서 전달된 내용은 단 하나였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하지만 서윤정의 눈은 속지 않았다. 골절 위치, 찢어진 두피, 손등에 남은 타박 흔적.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상처의 방향, 깊이, 상처의 개수 모두가 누군가의 고의를 말하고 있었다. 이틀 뒤 겨우 의식을 되찾은 유진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그냥 내가 실수했어. 그 목소리는 작았고 눈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순간 서윤정의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아니,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사고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서윤정은 직감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병원은 숨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간호부장이라는 이름보다 엄마라는 이름을 먼저 선택한 한 여자의 투쟁이 시작된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대학병원은 건물만큼이나 위계가 뚜렷했다. 하얀 가운이 상징하는 권력은 명찰의 위치와 말투, 회의에서의 발언 순서까지 지배했고 누구도 이를 쉽게 거스를 수 없었다. 그곳에서 서윤정은 25년의 세월을 버텨내며 간호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환자와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면 특유의 정돈된 손놀림과 단호한 목소리로 후배들을 이끌었고 매주 정기회의마다 병원 시스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교정해왔다. 병원 내 누구보다 철저하고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면엔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외동아들 유진에겐 어떤 감정도 쉽게 내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남편 없이 키운 자식이기에 어미로서의 약함을 보이기보다는 늘 엄격한 기준과 단단한 말투로 아들을 대했다. 유진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였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탓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드물었지만 환자 앞에 서면 눈빛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배움 앞에서는 늘 겸손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은 조직 내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다섯병동. 유진의 인턴 근무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외과 수술 후 회복 환자들이 머무는 고위험군 병동이자 대학병원 내에서도 업무 강도와 긴장감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병동을 책임지는 사람은 김태연 교수. 이 병원 외과 계열 최연소 임용자이자 서울대 출신의 수재로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언론과 학회에 자주 이름을 올렸으며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릴 정도로 수술 실력은 탁월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다른 이름으로 통했다. 냉혈한 폭군 권위주의자. 수술 중 욕설은 기본이었고 회진 시간에 실수를 한 인턴에게는 수치심을 주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그의 뒷배였다. 병원장을 비롯한 이사진 다수가 김 교수의 가족이나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불만을 제기한 직원들이 조용히 병원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조용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김 교수와 부딪히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말을 아껴라. 유진도 그 룰 안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성실했던 게 문제였다. 정시의 인계사항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며 환자의 미세한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김 교수의 눈에 건방짐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어느 날부터였는지 누군가 병동 복도에서 유진을 밀쳤다는 얘기가 들렸다. 약재실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 날엔 어김없이 유진이 팔목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그 병동의 암묵적 룰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유진은 퇴근 후에도 병원에 머물렀고 집에 돌아오면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아무리 물어도 입은 열리지 않았다. 서윤정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모른 척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은 강하다는 믿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존재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섯병동 인턴실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새벽 2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확인했을 땐 유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차트가 쥐어져 있었다. 공식적인 보고는 계단에서의 실족. 그러나 병동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김 교수와 심하게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차트를 찢은 이유가 지시 위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상황이 이어졌을 때 서윤정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간호부장이 아닌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병원은 차분한 얼굴로 사고를 설명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고. 특별한 외부 요인은 없었고 담당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고 전까지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깔끔하게 마치 정형화된 서류처럼. 하지만 서윤정은 납득할 수 없었다. 두개골 외상, 안화 부종, 입술 열상, 손목에 이중 타박.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실족이라는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리 없었다. 오히려 이건 명백히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몸의 비명처럼 느껴졌다. 아들이 눈을 떴을 때 눈빛이 달랐다. 어릴 적 넘어져도 이를 악물던 그 성격이 이번만큼은 기운이 없었다. 시선을 맞추지 않았고 무언가를 조심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은 길지 않았다. 엄마,
그냥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서윤정의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주입된 책임의 전가 혹은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강요된 침묵이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인사팀에 병동 CCTV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사고 발생 시간, 병동 복도와 인턴실 주변 영상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재촉한 끝에 영상관리팀으로부터 들은 말은 간단했다. 5병동 영상만 오류로 손상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병동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들끓었다. 다른 병동은 정상이었고 단지 유진이 근무하던 구역의 기록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그 순간 서윤정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은폐.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유진의 가운을 빨래통에 넣으려다 한쪽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반으로 접힌 A6 용지. 구겨진 흔적이 있는 메모지에는 조잡하지만 진심 어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태연 교수님이 또 날 밀었다. 쓰러지자 발로 찼고 간호사들 다 보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병원장이 그 사람 매형이다. 메모는 짧았지만 그 안엔 고통, 좌절,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서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다. 어떤 단어보다 선명하게 이 메모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메모에 쓰인 이름이었다. 김태현. 유진이 처음 인턴으로 배정받았을 때 한 차례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나름 성실한 선배로 보였던 인물.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은 상처 위에 새겨진 흉터 같았다. 서윤정은 바로 다음 날 병동 근무표를 확인했다. 이상했다. 사고 당일 밤 병동에는 공식적으로 김 교수의 근무가 잡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간호사들은 자정 넘어서 교수님이 직접 병동에 들렀다는 증언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주변을 살피는 눈동자는 낯설 정도로 경계에 가득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서부장, 요즘 병동 분위기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괜한 오해는 없게 조심해 주세요. 명백한 경고였다. 질문을 삼가라. 진실을 묻지 마라. 그리고 아들의 일을 개인적 감정으로 키우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불은 붙고 말았다. 이제는 직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병원의 수많은 침묵 속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 그것이 서윤정의 등을 천천히 밀고 있었다. 병원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환자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호출벨이 쉬지 않고 울렸으며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쉼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윤정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조금씩 왜곡되어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병원의 본 모습을 덮고 있는 듯한 일종의 정적이 병동 안에 흐르고 있었다. 영상 자료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메모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유진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심지어 그는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했다. 서윤정이 다가가면 억지 미소를 지었고 가끔 눈을 피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들이 겪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폭력이었고 그 폭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 사건 당일 이후 5병동 간호사들 사이에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복도에서 서윤정을 마주치면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해졌고 회의석상에서도 다섯병동 관련 발언이 돌연 사라졌다. 그건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에서 비롯된 집단적 침묵이었다. 마치 이 일에 끼지 마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그 무렵 서윤정은 한 익명의 전화를 받게 된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다섯병동 야간 근무를 섰던 간호사입니다. 유진 씨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병원장 쪽에선 이 일 덮을 거예요.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가훈이나 유진 씨의 물건, 손때 묻은 것들을 보관하세요. 그날 밤 서윤정은 병원으로 돌아가 유진의 사물함을 열었다. 자물쇠를 푼 손이 떨렸다. 서랍 안에는 수첩 하나와 반쯤 마른 볼펜, 낡은 청진기, 그리고 포스트잇 수십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일부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다음에 또 늦으면 사직서 써야겠지.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한 장 한 장 읽어내려 갈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그 문장들은 아들이 남긴 기억의 조각이었고 고통의 기록이었다. 침묵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자의 고백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손등을 타고 떨어진 눈물은 차디찬 바닥에 고여 그 모든 기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 날 병원장의 비서가 불쑥 찾아왔다. 원장님께서 따로 면담을 원하십니다. 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단호했다. 면담실에 들어섰을 때 병원장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 부장, 요즘 많이 예민해 보이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서윤정은 그 눈빛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이상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그 자리를 나온 뒤 그녀는 다시 병동으로 향했다. 다섯병동, 유진이 자주 앉았던 인턴 데스크. 그 앞에서 서성이다. 간호사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간호사는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고 메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종이에는 익숙한 필체로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교수님이 있는 한 다들 입을 다물 거예요. 그 순간 갈등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 병원의 구조 전체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당함이 아니었다. 병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은폐, 상명하복의 체계, 그리고 권력자의 무책임한 방임. 그 모든 것이 유진의 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서윤정은 돌아서며 생각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이 병원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일지, 누구의 딸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른 아침이었다. 병동 복도를 걷던 서윤정은 벽에 걸린 게시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게시되어 있던 야간 당직표가 모두 교체되어 있었다.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특히 유진이 사고를 당한 날짜, 당직 간호사 명단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이름이 빠진 자리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 시점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병동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의 기록 일부가 삭제되었고 간호기록지 중 일부가 인계 오류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교체되었다는 통보가 내려왔다. 평소엔 엄격하게 관리되던 인계 내용이 갑자기 소거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삭제였다. 서윤정은 한 명의 간호사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밤샘 근무로 지친 얼굴을 한 이 간호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교수님 사무실에서 인턴 근무 일지 다 가져갔어요. 전산실 사람도 아니었고 아마 윗선에서 지시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원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도 진실을 지우는 방향으로. 며칠 후 병원 내 공식 내부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하지만 감사의 대상은 김태현 교수가 아니었다. 감사팀이 조사한 것은 환자 안전 관련 업무 절차 위반, 즉 서윤정이 병동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근무 체크리스트와 환자 상태 보고 체계였다. 그녀가 진실을 쫓는 사이 병원은 그녀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서 문서 한 장이 날아왔다. 간호부장 서윤정, 감봉 3개월 및 대기 발령 조치. 이유는 병원 내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독단적 조사 행위와 병동 내 불안 조성. 서윤정 씨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고 이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싸움이 단지 개인의 용기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퇴근 무렵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가 봉투를 건넸다.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봉투 안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메모와 함께 조심하세요. 당신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서윤정은 숨을 멈췄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경고였다. 병원 바깥 어딘가에서 이 사안을 주시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은 안심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젠 실수 하나에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밤늦게 그녀는 집에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재생되었다. 다섯병동 복도. 어두운 조명 아래 병원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벽으로 몰아붙인다. 인턴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렴풋이 유진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곧 끊기고 영상은 종료됐다. 영상은 짧았지만 메시지는 강렬했다. 증거는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 다음 날 병원 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간호부장이 병원장을 고발하려 한다. 서윤정이 기자를 만났단 얘기가 있다. 다섯병동 누가 유출한 거냐며 감사팀이 돌아다닌다. 그 소문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졌고 병원 전체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동료 간호사들이 1명, 2명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속삭이는 목소리, 주저하는 눈빛, 가만히 쥐어주는 쪽지. 이제는 몇 명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확실한 연대가 피어나고 있었다.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서윤정은 단지 아들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마주한 벽은 권력과 서열, 조직 전체가 가진 침묵의 기술이었다. 그 벽에 맞서기 위해선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다. 자리일 수도 있고 평판일 수도 있고 혹은 생애 전부를 걸어온 병원이라는 살 그 자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병원은 고요했지만 서윤정의 마음은 고요할 틈이 없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증언과 메모, 익명 간호사들의 녹취 정리본이 켜져 있었고 옆에는 병동 구조도와 인턴 당직 일지가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쌓아온 자료였다. 밤을 새워 정리했고 확인했고 또다시 반복해서 검토했다.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며칠 전 감봉과 대기 발령이 내려진 이후 그녀는 병원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조용히 움직일 시간이 생겼다. 그동안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간호사들, 유진과 같은 인턴 출신 의료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도와주었다. 누구도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안엔 공통된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김태연 교수의 폭력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6개월, 아니, 어쩌면 수년간 이어진 조직적 침묵과 묵인이 만든 결과였다. 특히 한 간호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야간 회진 도중 김 교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게 하고 미처 청소하지 못한 먼지 하나에도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모든 간호사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그중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다고. 더 참혹한 건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병원 내부 익명 고충 상담센터에도 수차례 제보가 있었지만 모든 기록이 처리 완료로 종결되었다. 처리는 있었지만 해결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봉투 안엔 병원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병원 감사팀이 준비한 공식 보고서 초안에는 김 교수의 근무 태도는 우수하며 병동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익명으로 제출된 고발 내용은 악의적 왜곡 시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병원은 김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을 시작한 것이었다. 서윤정의 분노는 더 이상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 응급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 적 있던 의료 전문 기자였다. 처음엔 기자도 망설였다. 병원 내부자 증언 없이는 기사로 쓰기 어렵습니다. 법적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간호부장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부자들의 목소리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이어졌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병원 구조를 분석해 도표로 구성하며 기사 초안이 만들어졌다. 서윤정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밤새 지켜보며 감정을 사겼다. 자신이 수십 년을 바친 병원,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들던 동료들과 밤새 교대하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다음 날 병원장실에서 비서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오전 중 가능합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뚝 끊긴 전화음. 그리고 오후 병원장의 직접 호출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병원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 자리에 그녀가 들어선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병원장이 입을 열었다. 서 부장, 이건 병원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익보다 조직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문장. 안정, 명예, 조직, 그 모든 단어가 진실을 뒤로 밀어내는데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인턴 출결 기록, 간호사들의 근무표, 수기로 남긴 환자 모니터링 이력, 녹취록, 일부 발췌본, 그리고 그 짧은 CCTV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을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권력을 유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제대로 끝내야 한다. 서울시청 광장 앞 오전 11시. 이른 시간임에도 기자들로 붐볐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가운도, 명찰도, 병원 조직도 벗은 채 단정하게 선 한 사람. 서윤정은 침묵 끝에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과 접힌 메모,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사된 병동 자료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토록 수없이 환자 앞에서 강인했던 간호부장의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날만큼은 간호부장이 아닌 단 한 명의 엄마로 서 있었다. 서울대병원 인턴에게 자행된 폭행,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은폐한 조직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음성에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상처와 책임이 담겨 있었다. 저는 병원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목소리들은 항상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제 아들은 쓰러졌고 병원은 이를 실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상처 하나하나는 인간이 만든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기자석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플래시 소리도 잦아들었고 광장은 잠시 숨을 죽였다. 김태연 교수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보호되었고 우리 아이는 병실 침대 위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병원 내부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부터 묻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영상엔 인턴 복장을 입은 청년이 병동 벽에 몰린 채 흔들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욕설과 인격 모욕이 고스란히 담겼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언성 높은 업무 지시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일의 전장이었다. 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직위도 경력도 앞으로의 삶도. 하지만 제 아이가 당한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간호부장이기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엄마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무대 위가 아니라 진심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녀는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줘서. 그 길을 걷는 동안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처음 병원에 들어섰던 날, 첫 응급 상황, 첫 환자, 첫 사망 선고. 그리고 오늘 가장 아픈 날. 그날 밤 병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김태연 교수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병원장은 기자회견 후 공식 사임 의사를 밝혔다. SNS와 언론은 폭로 간호부장이라는 해시태그로 들끓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서윤정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유진은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기 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무서웠어. 그런데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수많은 눈물과 후회, 분노 끝에 남겨진 단 하나의 위로였다. 기자회견 이후 병원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출근한 직원들 사이에선 누가 동조자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복도마다 낮은 목소리로
그 여자라는 말이 돌았다. 병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미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SNS, 유튜브, 언론 기사, 환자 커뮤니티까지 간호부장이 나섰다는 문장은 하루도 안 돼 전국으로 퍼졌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엔 그녀의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정작 서윤정은 침묵하고 있었다. 더는 말로 싸우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익명 간호사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별도로 인턴 의료진 보호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자료를 전달했다. 그 과정은 길고 고됐다. 한 장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 수십 장의 내부 기록을 분석하고 정리해야 했다. 증언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익명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퇴사서를 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았다. 남아서 말했고 싸웠고 스스로를 지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며칠 후 공식적인 병원 측 입장이 발표됐다. 김태연 교수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외부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병원장은 기자회견 후 사표를 제출했고 내부 감사는 외부 감사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사회의 일부 인원은 교체되었으며 병원 내 인권관리 전담기구 신설이 검토에 들어갔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윤정은 안다. 진짜 변화는 이런 선언이 아니라 조직이 만든 침묵의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한밤중 유진이 방 문을 열고 나왔다.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걸 걸고 지켜낸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다. 의사 가운을 다시 입을 수 있을지, 병원에 다시 들어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둘 다. 며칠 뒤 보건복지부 인권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 자문단 신설을 위한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윤정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 따라왔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을 잃었다. 직책도 자리도 경력도.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건 있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증언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수락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는 순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포기할 수도 있었던 자리, 그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쟁이었다. 그날 밤 익명의 간호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아직도 무섭지만 이젠 목소리 내보려 해요.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침묵보다 더 힘이 샜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병원을 떠난 후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뉴스는 몇 주간 의료계 내부 폭력 실태와 서열 중심 병원 문화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심지어 환자 가족까지. 누군가는 5년 전 겪었던 침묵을, 누군가는 이제 막 터져나온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 서윤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간호부장을 의미하지 않았다. 병원 내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목소리를 낸 최초의 내부 고발자,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엄마로 불렸다.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위촉 이후 그녀는 익숙한 병원이 아닌 낯선 회의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의료인권 개선안, 공익신고자 보호정책, 의료기관 내 감정노동, 실태 같은 주제들이 매일의 언어가 되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가 꺼낸 한마디 한마디는 현장의 체온을 머금고 있었다. 그 말들 속엔 병동의 피로, 침묵의 무게, 그리고 이겨내야 할 부조리의 냄새가 함께 실려 있었다. 이사회를 나온 직후 병원은 그녀의 직위를 복권하지 않았다. 공식 사과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후배 간호사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다. 요즘 병원 분위기 바뀌었어요. 회진할 때도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 잘 버티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은 길었던 싸움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당장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분명 무언가는 달라지고 있었다. 유진 역시 병원을 떠난 뒤 깊은 방황을 겪었다. 의사라는 이름이 자신의 상처로 다가오던 시기, 그는 한동안 책도 사람도 피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인턴 시절 자신이 만났던 환자들, 고맙다고 웃어준 노인, 무서워 우는 아이,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던 중환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진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서윤정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웃기 시작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 병원에 대한 배신감, 세상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이 서서히 희석되었다. 이젠 누군가의 조직 속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피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복도에 울리던 구급대원의 발걸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복되던 병원의 하루. 그러나 지금은 안다. 그 기억이 단지 상처가 아닌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나선 이후 전국 7개 병원에서 인권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조용했던 현장은 이제 말문이 트였다. 누군가의 용기로 인해 수많은 말 못했던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저는 당신을 직접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살아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은 순간 눈물이 흘렀다. 말보다 길고 기억보다 깊은 위로였다. 더 이상 조직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는 삶. 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의 끝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침묵에는 훨씬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다. 6개월 뒤 서윤정은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기관 건물 앞에 섰다. 보건복지부 산하의료인권감시센터. 이름은 길고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책상이 놓인 사무실은 병원과는 달리 조용했고 기계음도 없었다. 기록을 검토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사례를 분류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는 누군가가 그 병동에서처럼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끔 떠오르곤 했다. 첫 근무날, 낡은 간호사실.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첫 환자. 처음으로 혼자 응급수술팀을 꾸려야 했던 밤. 그리고 그날 유진이 실려오던 순간. 모든 것이 지나갔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다. 그 흔적 위에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목소리를 냈고 책임을 졌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누군가에게 길이 되었다. 유진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재신청했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깨는 한층 가벼워졌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내 이름은 유진이고 나는 환자와 함께 숨쉬는 의사입니다. 병원은 여전히 병원이었고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권력은 여전히 회의실 안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이제 누군가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졌다. 용기는 그렇게 전염되었다. 서윤정은 기자의 인터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기억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간호사로, 한 명의 엄마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루는 옛 동료 간호사들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언니 덕분에 지금 우리 병동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참 오래간만이었다. 그동안 잊고 지낸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웃음이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밀어내던 구조의 한 조각쯤은 바꿀 수 있다. 그 한 조각이 때로는 수백 명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사람을 위한 선택을, 권위보다 생명을 먼저 두는 태도를. 그리고 언젠가 병원의 모든 문서에 이런 문장이 새겨지길 바랐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곁에 작지만 위대한 용기, 그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